적폐, 화형, 녹조. 노래 제목 같지 않습니까? 문 밖에 난 몰라. 이 보수 결집으로 확실한 양강 구도를 만들겠다는 홍준표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횃불 발언 이야기합니까? 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횃불을 이야기한 것은 우리 그 시민들이 들고 있는 촛불이 더 커져서 거대한 횃불이 되고 그 거대한 횃불이 우리 보수 정권이 만들어 온 적폐들을 다 우리가 청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죠. 보수 불태우겠다는 그 말은 안 했구만요. 횃불은 상징적인 표현 아닙니까? 네네. 이해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이해찬 의원이 상황이죠. 예. 그렇죠? 자, 그런 말씀 마시고. 점점 세지고 있어요. 지금 화형, 문드러지겠다 이런 표현 나왔는데 화형, 이현정 의원님, 네. 뭐를 이제 의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금 어제 주제가 이제 사회 분야의 통합, 대통합의 방법,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토론이었는데, 결국 이제 그동안 특히 좀 저 문제가 아마 이 토론에서 제일 큰 쟁점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난해 그 촛불 집회에서 했던 보수 세력들을 이제 불태우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최근에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제 이해찬 의원이 이 수구 보수 세력을 이제 괴멸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쭉 이제 장기 집권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우리 국민들이 보면 좀 어떤 보수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진보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후보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세력들을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저렇게 괴멸이라는 말을 쓴다든지 횃불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쓰신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물고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통합을 해내겠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제 아마 그 통합 주제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박 소장님, 제가 어제 TV 토론을 내내 지켜보니까 굉장히 거친 말이 오가면서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고 난타전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정치가 이제 말로 하는 그 예술인데 어느 수준이 거칠다는 것은 한국 정치 수준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게 각종 조사에 보면 문재인 후보인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 속에서 괴멸,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것 때문에 이제 패권 세력이라고 이제 비판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치가 무슨 우적, 선과 악의 어떤 대결이 아니고 맨날 타협, 화해,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용어가 이런 용어들이 거침없이 나온다는 것은 결코 설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어제 토론은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 견인하겠다는 어떤 정교한 전략 하에서 이제 홍 후보가 발언을 한 것인데 전략이 어찌됐든 간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런 용어들은 그야말로 괴멸돼야 될 용어가 아닌가 심판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어는 괴멸돼야 되는데 홍준표 후보가 일단 잘한 측면도 있다. 예, 허 교수님.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어떤 말을 해도 전략적인 발언이고 치밀하게 잘했다. 이러니까 아무리 못한 말을 해도 다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이 이상한 분위기, 이 관용적 분위기가 지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분이 한 말들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이고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안 되는 발언인데도 문제가 있는 발언으로 과대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적폐라는 말 우리가 늘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괴멸한다. 물론 괴멸한다는 것은 적을 괴멸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정치에서 그렇게 과한 표현까지 쓸 수 있느냐? 이 말은 지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고 또 그 법치주의 제도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안희정이 또 집권하고 또 그다음에 이재명이 집권하면서 극우 보수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극우 보수 세력을 줄여나가야 된다.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인데 지지자 앞에서 좀 강한 지지자들 앞에의 발언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 발언을 받아서 어제 홍준표 후보가 쓰신 말씀을 보면 화형, 문드러지고 어마어마한 자기 말을 새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더 10배 이상의 강한 느낌을 주는 이런 선동적 발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홍준표 지사님의 물론 전략이긴 하지만 과한 표현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상황 발언도 홍준표 지사님의 전면 특허 발언 아닙니까? 만약에 이해찬 후보가 상황이라면 지난번에 왜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홍준표 후보의 상황은 도대체 누굽니까? 친박입니까?
그러면 태상황은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까? 이런 질문을 홍준표 후보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뭐 지금의 이제 선거 초반에는 세대 대결이라든지 정책 대결이 됐는데 마지막 가면서 오히려 이념 대결, 좌우 대결을 선거 프레임을 그렇게 바꿔가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홍 후보님의 그런 전략적인 거센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집니다. 두 분이 조금 시선이 다르신데 어찌됐건 알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벌어졌던 이제 주적 공방, 또 화영회에서 또 나왔는데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영상보다는 저렇게 화면으로 딱 글자로 보이면 명확할 것 같아서요. 김정은과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적폐입니다. 그러면 청산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럼 주적이죠? 이게 고 박사님, 이거 어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좀 무리하게 이분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주적 논란이 지금 다시 또 재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주적이냐 적이냐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지금 앞서 잠깐 언급들 하신 대로 홍준표 후보의 대선 전략은 분명합니다. 지금 말하자면은 이념, 좌우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수 세력을 겨냥해서 끊임없이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문재인 후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친북 어떤 그 좌파 세력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주적이라든가 적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포비아, 문 후보에 대한 어떤 공포증을 불러일으키려는 그러한 전략하에서 이번 토론에서도 그렇게 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가 지난 토론 때에도 주적 개념에 대해서 물론 뭐 그것이 국방백서에 있던 없던 국가 원수는 군 통수권자이자 또 하나의 국가 원수고 헌법에서는 평화통일이라는 그러한 개념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두 개의 개념을 같이 설명하면서 국가 원수는 이런 군 통수권자로서의 저거 개념과 또 평화통일을 일으켜야 하는 국가 원수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 하면은 됐는데 여전히 그런 적이라든가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그냥 얼버무리는 식으로 웃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토론이 끝난 뒤에 당이라든가 본인이 그런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서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명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뭐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선명한 입장을 내보이는 것 같은 게 SNS에 일종의 홍보 사진을 게재했는데 인공기가 등장하고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저게 바로 색깔론입니다. 저게 바로 색깔론이고 정말 저런 색깔론을 없애야 된다는 게 정말 저는 이번 선거에 중요한 어떤 의미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가 북한 안보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다든지 그거에 대해 비판하고 또 어떻게 이제 주적 논란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일본에 저렇게 인공기 3번의 인공기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거야말로 아무 근거도 없고 또 저렇게 북한을 선거에 이용하고 또 다른 색깔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저게 보니까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서 논란이 되니까 삭제를 했어요. 근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문제가 된다 싶으니까 이제 삭제를 했을 텐데 우리 선거 풍토가 이제 우리가 선거가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동안 색깔론이라는 게 결국 통하지 않았다는 게 역대 선거를 통해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색깔론과 안보 논쟁은 철저히 구분시켜야 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홍준표한테도 유리한 거예요. 왜냐? 이 문제는 정말 안보와 관련된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그건 정말 머리 터지러 싸워야죠. 투쟁을 해야죠. 그렇지만 저런 식으로 다른 후보를 인공기를 거쳐다 놓고 저렇게 북한 친북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 투표지 만든 게 이제 인터넷에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요. 홍준표 후보는 공격을 받았던 이제 문재인 후보, 이제 홍준표 후보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4대강 논란이 또 나왔습니다. 전문 지식이 오고 갔는데 그 화면 흥미롭게 한번 봐주죠.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녹조가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질 악화가 이제 후보들이 토론에 6번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전문 지식 그리고 뭐 재원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뭐 몇 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허 교수님 저게
4대강 전문 지식을 뽐낸 건 좋지만 오히려 저렇게 하다 4대강 칭송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아마 이제 4대강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고요. 또 현지에서 겪는 주민이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4대강 때문에 뭐 이렇게 수해가 없어지고 또 가뭄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건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4대강 본류에서는 수해나 가뭄 피해가 거의 역대 없었습니다. 4대강의 다 지류에서 이게 다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논란의 본말이 지금 전도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물론 인이나 질소 때문에 녹조가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이 흘러가면은 그 녹조가 훨씬 안 생기죠. 가두면은 인이나 질소의 역할이 훨씬 증대돼서 녹조가 창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소양강 댐은 같이 있는데 안 돼? 소양강 댐은 상류이고 수온이 훨씬 낮습니다. 다른 데보다. 녹조에는 수온도 들어가거든요. 같이 물은 수온이 또 더 잘 올라갑니다. 그 낙동강이나 4대강의 본류들은 다 하류에 있고 중하류에 있기 때문에 수온이 빨리 올라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녹조적인 간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저희가 위협하는 거죠. 녹조 전문 지식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는데, 홍준표 지사가 어쨌든 전문 지식을 뽐내면서 이게 좀 저건 왜곡된 전문 지식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홍 지사의 구미에 맞게 그 일부 원인만을 제공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라고 믿는 잘못된 편견된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팩트 체크를 보니까요, 소양강 댐에도 그 예전에 가두리 낭식을 해서 녹조가 많이 발생했답니다. 예. 그래서 거기도 그래서 이제 가두리 양식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소양강 댐은 녹조가 없다는 것도 이것도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는 게 이제 팩트 체크예요. 이제 얇은 지식으로 이제 어제 전문 지식 뽐내다가 그랬는데, 어제 막판에 삐끗한 게 홍준표 후보에게 하나 있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12월 9일 부탁드립니다. (12월 9일날) 여러분 모두 5월 9일 늘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하는 거야. 12월 9일이 아니 그게 나는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하고 있는 줄 알았지 뭐. 12월 9일 내가 왜 자꾸 12월 9일이라 하나 하면 박근혜가 아직 대통령인 줄 내가 잘못하고 대통령 선거가 12월 달에 있거든. 내가 오늘 오늘 실수 2번 합니다. 제주도에서도 12월 9일이라고 있는데 5월 9일입니다. 5월 9일. 네, 박 소장님 이쯤 되면 일부러 틀리는 거예요? 정말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면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대선이 12월 9일이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라는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다는 시간이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쨌든 보수층 결집하는데 성공하고 있고, 심지어 뭐 조사에서는 실버 크로스를 했다. 이러니까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12월 9일 정상적으로 치러졌더라면 12월 9일 정상 치러졌다면 홍준표 후보가 그 보수 정당의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았을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속내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면 충분히 역전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는 내면적 바람이 이렇게 이제 자꾸 12월 9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뭐 선거가 지지를 하든 지지를 하지 않든 홍준표 후보의 그 유세나 토론을 보는 재미도 좀 쏠쏠한데, 어쨌든 12월 9일이었으면 하는 내면의 간절한 바람이 계속 이렇게 말을 좀 엇나오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해명이 이제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인 줄 알았다고 하는 건 이제 저것도 또 보수표를 의식한 그렇죠. 해명이라는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아까 고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의 전략은,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 87년 현행헌법화에서 보수가 굉장히 이제 쪼그라든 첫 선거인데, 역설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이 경제민주화였잖아요. 그건 중도 공약을 위한 전략 아니었습니까? 집권하고 물론 폐기됐지만,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가 취하는 전략은 끊임없이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전략이거든요. 그 얘기는 당선에 가까운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단 아생연을 살터다, 우리 진영부터 좀 모으자는 전략인데, 저게 과연 그 당선까지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네. 또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유세장에 등장할 때 모래시계 배경음악이 쫙 그렇죠. 등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곤 했었는데, 그 대본을 쓴 해당 작가가
당신만 모델로 쓴 게 아니다. 여러 검사들이 모델이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백야라는 그 어떤 그 노래가 이제 많이 등장하면서 본인이 어떤 뭐 트레이드 마크로 항상 이제 모래시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모래시계를 직접 쓴 송진아 작가가 이제 오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명 작가죠? 예,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당시에 이런 모래시계를 쓸 때 홍준표 당시 검사만 이해한 게 아니고 여러 명의 검사의 모델을 가지고 한 사람으로 합쳐서 했기 때문에 유독 홍준표 후보만 당시에 알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아마 그때 이 이제 모래시계는 뭐 그때 세대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정말 집에 일찍 갈 정도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 모래시계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국회에서 농성이 있었어요. 국회 의장 공간에서. 그때 의장 공간에 야당 의원들이 다 몰려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 모래시계 전편을 다 봤습니다. 농성은 하지 않고 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모래시계만 요즘 말로 봤거든요. 정주행을 했군요. 그렇죠. 전부 다 이제 TV만 보고 이제 국회 그 강금대 국회의장도 같이 보고 박수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그 드라마가 유명했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송진아 작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모래시계를 자기와 똑같다라고 이제 그 하니까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것 같습니다. 한 30년 다 됐는데 공교롭게 또 이 시점에 모래시계 모델 가운데 한 명인지 딱 정확히 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구설도 있지만 이렇게 더 거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론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 최초로 보도되는 내용일 텐데 이제 1일과 2일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조사 기간이 오늘로서 이제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고 오늘부터 조사한 결과는 이제 내일부터 뭐 오늘부터 이제 공표가 금지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이 아니라 어제 직전까지 했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고 박사님. 네. 아직 뭐 저 실버 크로스다 말다 하는데 홍준표 후보가 지금 오차범위에 따라 잡혔으니까 더 안간힘 쓰고 이렇게 더 세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의 얘기만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5차 토론회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아주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쪽 캠프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진작 저렇게 좀 하시지. 시동이 너무 늦게 걸렸다. 특히 3차 TV 토론에서 너무 뭐 이렇게 저조한 그런 토론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꺾였다. 이렇게 지금 아쉬워하는 것 같고 토론을 한두 번만 더 오면은 완전히 역전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아쉬움까지도 안철수 캠프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제 토론회에는 아주 상당히 공격적이고 또 뭐 자신 있게 이렇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안철수다운 어떤 면모와 능력을 보여줬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쨌든 어제 토론까지는 아직은 이 여론조사에 반영은 안 됐으라고 보지만 그동안 다른 것 아닌 TV 토론 후 부진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뭐 이렇게 급격히 하락을 했고 또 하나는 문재인 홍 후보와는 달리 안철수 후보는 진보와 보수 두 마리를 토끼를 쫓다 보니까 두 후보와는 다르게 어떤 차별성을 내지를 못하고 자기 독특한 어떤 그 뚜렷한 입장 표명이 애매해지면서 그런 부분들도 이런 지지율 하락에 뭐 크게 뭐 이렇게 요인이 됐던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제 깜깜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과연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아서 추월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여론조사를 주목해봐야 하는 이유가 저게 어제 10시까지 딱 여론조사가 이루어졌으니까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마지막 토론회에 여러 가지 성패들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여론조사를 여러분들 한번 마지막 최종 성적표를 한번 뭐 꼼꼼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는데 바로 관심을 끌고 있는 양자 대결 구도 아니겠습니까? 아마 문홍 이렇게 이제 맞붙는 거는 여론조사에서 자주 못 봤을 텐데 일단 저렇게 수치가 나왔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문안 뭐 많이 보셨다시피 일단은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군요. 예, 허 교수님, 뭐 저희가 이제 지지율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있으니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이제 좀 몸조심해라라는 측면에서 유세중에 댄스를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숙 여사랑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인 강난인 여사는 좀 예외인가 봐요. 물론 자제력이 내려지지만 또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또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또 할 수밖에 없긴 하죠.
네, 이제 뭐 어제 가발을 쓰고 이제 춤을 추는 모습인데. 교수님 말씀을 좀 길게 해주세요. 좀 이어주세요. 저는 싱크가 나오는 줄 알고 잠시 중단했는데 사실은 이제 방금 여론조사도 나왔지만 이제 잘 나오는 여론조사는 42, 3%대가 나오고 잘 나오지 않는 조사는 37, 8%대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어느 캠프든지 앞서가는 캠프는 이 가장 낮은 여론조사 수치를 자신의 현재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것을 자기의 수치라 보고 그렇게 선거를 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많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이게 안심할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로 빠지는 지지자들이 있고 보수는 점점점 결집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의 보수도 남아있고 사의 안철수도 남아있다. 그래서 실제 결과는 저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또 설사 1등이라 하더라도 작은 실수 하나로 선거판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제력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양면의 상황이 다 있습니다. 특히 어제 바른정당에서 14명, 나중에 13명이 됐지만 여러분이 탈당을 했는데 이분들이 결국 경남 같으면은 보수 지역을 결합시키는 보수를 결집하는 지역구거든. 예를 들면 여상군, 남해 사천 하동, 그 다음에 김재경 진주, 그 다음에 이근현, 그 다음에 고성통영 이런 데 전통적 보수세가 분열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결집시키는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캠프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장되어 있고 자제력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중심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좀 많이 힘이 빠진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때문에 뭐 뉴스급에서도 저희가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어제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도 맞붙은 하나가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문 후보님을 도왔던 전직 당대표들이 전부 다 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모두 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개파 패권주의 때문에 나왔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당을 쪼갠 분이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쪼갠 분이 저는 문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록들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당을 쪼갠 사람은 우리 안 후보님이시죠. 당내 개파 패권. 네, 박 소장님 참 두 사람 간의 사연이 많아 보이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 사연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 대선 단일화 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1대1로 여러 번 만났죠. 여러 번 만났는데, 만나고 나오면 두 사람이 한 얘기가 각자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고, 그래서 뭐 화성에서 온 사람과 금성에서 온 사람이 회담을 한 게 아닌가 하는데, 뭐 TV 토론을 보니까 여전히 뭐, 어쨌든 뭐, 도돌이표 같은 이제 공방인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왜 토론이 아까 고영신 박사님이 엉겼다라고 했는데, 왜 엉겼을까를 고민을 해보니까, 사실 4년 전보다는 뭐 관훈 토론이나 이런 토론 능력이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좀 뭐 많이 좋아졌는데, 이육탄전에 왜 이래 약했을까? 아마 안 후보 속내에서는 문 후보에 대한 억울함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대선에서 양보하고 미국 갔는데, 문 쪽에서는 제대로 안 도왔다는 얘기를 하죠. 실컷 후보직 사퇴까지 하면서 양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른바 그 친문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하면 얘기를 할 때 좀 억울한 표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억울한 표정들이 그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좀 너무 대권 후보로서 좀 이렇게 좀 쪼잔해 보이는 거 아닌가 심지어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았는데 그 내면을 좀 뭐 내가 안철수 후보가 아니니까 다 알 수는 없으나 문재인 후보를 바라봤을 때 목소리 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억울함이 가득 묻어 나오는 뭐 이런 어떤 그 감정들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바라볼 때는 만감이 교차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적폐 문제를 이제 끊임없이 지적하라는 것인데 뭐 손학규 전 대표나 김종인 대표 등등이 이제 계속 문재인 후보하고 같이 했다가 다 떨어져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제가 재밌게 본 대목은 목소리에 굉장히 억울함과 짜증들이 좀 섞여 있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정치는 뭐 단일화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속에서 역시 밀리는 사람이 있긴 마련이죠. 근데 그거를 자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자기의 정치 앞날이 밝질 않아요. 빨리 잊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억울했지, 그때 내가 양보했지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이상은 그 발전을 못한다. 치고 나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감정이 남아 있었더라면
오히려 안 후보님은 스스로의 알겠습니다. 발목을 스스로가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 박사님이 안철수 캠프 쪽에서 좀 진작 토론을 더 잘했을 것 같지 뭐 이 말이 좀. 아니 저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그동안 토크 콘서트도 많이 했고 대학교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 또 이렇게 말을 끌어가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TV 토론의 중대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한 거 아닌가. 그래서 준비가 조금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내가 나가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 그런데 이게 뭐 이런 관훈 토론이니까 점잖게 하는 토론과 달리 그렇죠. 여기는 완전히 뭐 정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적응이 늦은 것이죠. 마지막 TV 토론 뒷얘기를 좀 저희가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조금 굵직한 이슈인데요.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